네, 제가 5주차 과제를 내드리면서 미리 예견했던 바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작가 지망생이거나 네, 그런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갤러리 측보다는 작가 측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라고 예상했고 레포트를 받아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더 많은 숫자가 작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하였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에서 네, 지금 A 학생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방식이 있었어요. A의 보충처럼 네, A 입장이지만 좀 다르게 쓴 다른 친구 걸 하나 읽어보면은 현전성과 유물론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이 거세된 형식과 배제된 육체 노동은 미니멀리즘 예술의 매력이며 가치였던 것이지 그것을 작품 밖으로 나와 작가 개인에게 투영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언뜻 간단하고 만들기 쉬워 보이는 형식을 누구나 그 작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오해다. 네,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돼서 한국어 문장을 조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만은, 네, 이것 또한 글쓰기 또한 뭐 자기의 역량이니까, 네. 어쨌거나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죠. 특히 현대미술은 무형적이고 일시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존중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젊고 가난한 현대미술가들이 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지는 풍토를 본의 아니게 응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또 다른 맥락이랑 연결을 짓네요. 그리고 미술가들에게 지원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퓰리즘적인 태도가 상식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중의 취향과 포퓰리즘 문제로 다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더 터트려서 사실 이 친구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네, 글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작가 편을 들면서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밝혀보려고 얘를 많이 쓴 경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작가 편을 들더라도 어떤 식으로 들 것인가에 중심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B 같은 경우도 B의 주장을 비슷하게 네,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예로 든 B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만한 여지의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B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문장을 훨씬 명쾌하게 간결하게 촥촥촥 써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자기 개성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 이러한 주장은 미니멀리즘 미술을 저 멀리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매우 논리 없는 주장이다. 그 작가들의 그 모순점 같은 거. 네, 작가의 증발을 주장하며 작가의 존재를 바라는 것은 자웅동체 생물이 되길 바라는 것과 같다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앞부분 서술을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툭 던졌을 때도 거슬리지 않고 들리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A와 B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C도 있어요. C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포인트가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다 너무 개성 있어서 이건 천재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해괴망측한 거다라는 느낌을 줬던 레포트 하나는 일단 과제의 첫 장 전체를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자기는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좀 잔뜩 가입해 있고 활동을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싹 탈퇴를 해버렸다 하면서 예술에서의 역겨움 얘기도 하고 무슨 아포칼립스 얘기도 하고 고스트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일정 정도로 말이 아주 안 되진 않지만 말이 아주 잘 되지도 않은 상태로 막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풀어놓고 마지막 한 방이 탁 잘 나오면 성공을 하는 거였는데 다행히 맨 마지막 문장이 미니멀 아트는 기존의 모더니즘 작품을 숭고한 작가의 아우라를 깎아 만든 껍데기고 껍데기는 결국 숭고한 주인의 부재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문장을 쓰면서 저를 쾅 감동을 시키면서 오케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포트를 쓸 때 굉장히 모범생처럼 각줄 꼬박꼬박 달면서 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의도는 상당히 숨기고 네, 아주 평탄한 말로 이렇게 쭉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잘못하면 너무 좀 식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적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읽어 드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름 미술사 맥락을 잘 알고 썼구나.'라고 끝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를 옹호하고자 할 때 오늘 하게 될 락스미디어 컬렉티브의 글에서도 보면 존재론적인이란 말과 역사적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레포트 과제들을 다 읽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일단 너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예술과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점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가가 과연 몇 년도의 작가인가, 이게 미술사 수업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종합하고 절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작가란 것에 대한 시점 자체를 그냥 내가 경험한 현재 시점밖에 못 갖고 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우리 예로 들고 있는 A와 B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미술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가 개념이 끝없이 조금씩 변화해 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특이했던 레포트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에서의 작가가 무엇이고 미니멀리즘 작업이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바로 기존 앞에 모더니즘 미술, 추상표현주의 미술이 셌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작가의 엄청난 권위가 탁 비워지는 그 순간이 미니멀리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제 계정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전시 홍보 같은 거를 자꾸 그걸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뭔가 아무것도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계정을 딱 없앤다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얘가 뭘 했어야 없어졌으면 알지. 근데 정말 많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일순간에 타다닥 없어지면 부재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미니멀리즘 이전의 작가들은 자기 자신, 뭐 잭슨 폴록을 떠올려 보세요. 네, 엄청 자기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작가는 작가, 막 이게 너무 강했던 미술사의 맥락이 쫙 있다가 미니멀리즘은 갑자기 공장에 맡기면서 이걸 한 칼에 싹 없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작가의 손의 흔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생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숭고한 주인의 부재라는 이제 좀 주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그것을 비교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까지를 되게 잘 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발만 더 나갔으면은 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90점대를 쏟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네, 딱 거기서 멈췄어요. 네, 그래서 저드하고 안드레하고 판차 컬렉션을 어쩔 건데까지 얘기를 해주긴 구리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어려운 레포트에 대한 어려운 설명이라서 지금 약 한 5분간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좀 재밌었을 거예요. 미술사 안에서 그거에만 몰입돼도 안 되지만 다양한 거를 알고 보는 시각, 네, 그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현재 시점, 현재의 시공간에서 좀 올라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주에 테리 스미스 글을 할 때 동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대는 뭔가에 대해서 작가를 골라서 좀 써보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타시다딘이라든가 뭐 누구지? 갑자기 잠깐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크리스천 마클리, 네, 이런 작가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 개념을 딱 보여준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그때
존 모언줄이라고 이제 호주 출신의 원주민 미술 다루는 작가에 대해서 쓴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3세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 문화에서 뭐랄까 소위 옛날 뭐 민속 같은 걸로 여겨지던 그 원주민 미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작가가 이런 것을 표현함으로 해서 훌륭하다까지는 얘기를 잘 했지만, 근데 왜 원주민 미술을 현대 미술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동시대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설명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시대라는 것은 단지 시간이 아니고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만 그것이 왜 동시대적인가에 대한 발언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반 정도 지났으니까 동시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여러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더 심화되고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것은 단지 시간이 아니다. 좀 더 시공간적인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술사라는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공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몇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연휴 동안 좀 꽂혔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건데, 아이고 빛 반사가 심하네요. 이 그림이에요. 이건 한 장의 사진인데 보시면은 그냥 별거 아닌 흐린 사진이에요. 1970년대 사진인가?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지금 액자에 놓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독일 분이에요. 마리나 레이헤 정도로 읽는 이런 분이신데, 저분은 뭐 인류학자이고요, 고고학자. 우리가 저기 남미의 페루 이런 데 가면은 그 우주인이 그렸을 것 같다는 땅에 이렇게 무슨 아스카 문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벌새 같은 거 이렇게 모래 위에 그려져 있고, 그게 진짜 오래된 건데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그거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쪽의 데모님 같은 분이어가지고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된 분입니다. 근데 저게 2016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포스터로 이용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른 모래 사막에 한 아줌마가 사다리를 놓고 헐렁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진짜 하나도 안 꾸미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요즘 시대 같으면 드론 촬영을 하면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겠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서 보면은 이게 그냥 여기 이렇게 줄 있고 한 2m 옆에 또 무슨 줄 있고 이거 이상으로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하여 당시로서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했는데, 그래서 이 문양은요,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때만 그게 인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당시 2016년에도 너무 괜찮게 느껴졌고, 지금도 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지면은 미술사의 여러 20년대, 3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런 여러 분야를 자기가 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은 그냥 2020년에 나밖에 없다면은, 2020년의 시각밖에 없다면은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우물안 개구리란 표현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시각 자체가 작다는 거죠. 전달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역사적이고 편협한 것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존재론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읽은 여러분의 여러 과제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건대 아직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꼭 오늘날 미술뿐만 아니라 조금 막 몇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몇십 년 정도 전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배경 지식이 쌓인다면은
작가라든가 작품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